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정신과 의사로 20년간 살다가 제주의 바다와 또 제주의 이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마음을 뺏겨서 이 자리에 감히 서게 된 정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년간 일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 목사님과는 그렇게 15년 이상 인연이 됐고요. 그때 제가 서울대에서 있을 때 찾아주셨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 상황을 하나하나 초 단위로 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그때부터 초 단위로 계획하시고 이 15년 뒤를 설계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순종하는 길밖에는. 근데 이제 순종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분들 앞에서 감히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싶은데 어제 그래도 들락날락 센터에서 또 이렇게 제주도민 만나 뵙고 얘기 나누면서 조금은 이렇게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용기 얻었는데 이제 여기 다시 부흥의 분위기 와서 제가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네 일단 저를 불살라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비행기 표를 취소해야 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네요. 네. 일단 그 제 소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저희 가족입니다. 네. 제가 세 아이 아빠고요.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막내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우리 집의 꽃, 꽃님. 늘 제가 순종해야 되고 눈을 뜨나 감으나 옆에 계시고 그게 행복합니다. 직장에 가도 계십니다. 제가 그 군의관으로 군대 갔을 때도 다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안 가보신 데가 없는 분이고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제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 카리스마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분들 덕분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 같고요. 우리 첫째 아들은 사실 그 올해 초까지 항암 치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완치를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또 저희 집의 기둥입니다. 자기가 항암 치료 받고 막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막 힘든데도 아들 얘기가 저희 늘 아빠를 이렇게 위로해줘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죄송합니다.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네,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다 나오네요. 제가 저는 저희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라는 충남 서산에 있는 곳인데 저희 학교의 특징은 이제 부모님들도 다 그 학교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등록금 내고 부모까지 2명이 다니는 어째 3명이죠. 가서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가서 애들 고기 구워주고 여기 이제 우리 행원처럼 고기 구워주고 또 가서 이렇게 데디 캠프 맘 캠프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섬기고 돕고 선생님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조금씩 마음에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잘 이렇게 얘기하면서 꾸는 꿈들이 나중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하면 드림 패밀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바쁘셔서 자주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1년에 2번씩은 꼭 만나서 서로 이제 군대 간 친구들 있으면 또 이제 뭐 격려해주고 또 축하도 해주고 또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커플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졸업한 친구들이 또 학교에 와서 또 선배 특강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꿈을 키워 나가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평생 주 안에서 또 자라고 성장하잖아요. 그 성장의 모멘텀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운의 주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신 그 꿈이 사실은 너와 내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의 꿈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겨지는 경험을 저희가 이 곳에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원래 월정리 올 때마다 행원에 올 때마다 항상 저기 월정리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안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어떤 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됐다는 생각에 그만큼 제가 조금씩 저의 꿈이 단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연을 잘 누리고 그 누림을 통해서 어떻게 잘 나 자신을 충전하고 회복하는지. 그래서 막 우리가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살아올 때 학교 진학에 취업에 뭐 연애 결혼 육아 막 뭔가 좀 성과 중심이잖아요. 그래야지 막 양가 부모님도 잘했다 하실 것 같고 나도 이렇게 학교 가서도 조금 학부모로서든 주변 이웃에 봤을 때도 야 자식 잘 키웠어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정작 본인은 못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진료가 아니군요. 오늘 진료가 아니고 네. 제 마음속에는 다 등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마음의 어떤 꿈이 조금 더 꿈틀꿈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면서 이런 그 나들목 교회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제자 훈련 그리고 이 국제 생명나무 사역이라 함은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정신과 의사분들이 모여서 이 저기 있는 그 센터에 계신 목사님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게 마음을 살리고 회복할지에 대해서 같이 열심히 학회도 하고 나눔을 하는데 요 관련된 이제 마음 살리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오늘 강의에 좀 녹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푸른고래 리커버리 센터라고 거기에서 이사로 섬기고 있는데 거기가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1, 2년, 길게는 한 2, 30년까지도 집에서 나와본 적이 없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여기를 찾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은둔형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들은 야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계속 푸시를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하니 집에서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센터에서 문을 활짝 열고 그냥 일단 와서 같이 우리 아침에 같이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 저희 모토는 함께 하는 거거든요. 같이 걷고 같이 밥 먹고 행원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가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야구를 같이 합니다. 제가 야구를 잘해서 구단주가 아니고 그 구단주를 해야지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구단주 몫으로 이렇게 1번 타자를 했었는데 제 역할을 열심히 뛰는 거였습니다. 그런 또 있고 제가 예원 정신건강학과라고 해서 예원은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로 같이 한 영혼을 품고 또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세상의 풍파를 같이 견뎌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아마 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는 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뇌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유아여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거를 지금 1시간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부여 잡으시고 막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마음이고요. 오늘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 뇌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뇌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뇌랑 찰떡궁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뇌를 통해서도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환기도 잘 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뇌는 마음이 살아 숨쉬는 다채로운 공간이다. 그 다양한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지.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혼자서는 잘 다 그거를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친구나 또 가족이나 또 여기 공동체에 계신 분들이 나의 진가를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은데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오늘 오 많이 할 테니까 그냥 잘 모르겠으면 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3, 4분은 이제 자, 그럼 이 소중한 마음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이 세상 풍파,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 그냥 딱 환히 내놓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고양이가 물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산을 쓰는 법을 오늘 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비 내리지 말라고 우리가 기우제 반대말인가요?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원망을 많이 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스트레스가 오지? 그건 흡사 하늘 보고 왜 비가 내리는 거야? 라고 따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럴 시간에 우리 뭐 하자고요? 마음 우산을 쓰자. 네. 그리고 더불어 숲은 기왕이면 이 우산이 나 혼자 외롭게 이렇게 힘겹게 쓰는 것보다는 같이 제가 오늘 이제 맹그로브 나무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그 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안지대에 있는 땅들이 사막화되는 걸 막아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사막 같고 척박하지라고 했을 때 이 더불어 함께 우리가 숲을 이루면 거기에 그 물 밑으로는 물고기, 생물들이 머물고 이 위에 가지로는 새들이 머문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재생산을 하는 게 그 나무의 특징인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가지고 정말 너무 제가 은혜가 됩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혹시 이렇게 한번 옆에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여기 이제 두 분 정도는 모시고 했습니다. 네, 제가 섭외한 분은 아닌데, 이게 제 머릿속에 오늘 조금 어려운 질문들 누구한테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딱 이제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뇌는 뭐라고요? 마음을 담는 그릇. 뇌는 1층, 2층, 3층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예쁜 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네, 건물. 우리 여기 이제 새로운 땅에 또 이제 건물이 세워질 텐데 거기에 어떤 건물이든 1층 없이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뇌도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층 뇌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1층 뇌가 뭐라고 돼 있죠? 생명뇌. 1층 생명뇌. 뇌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명뇌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명뇌의 특징은 저 밑에 보면 좀 배가 볼록 나와 있죠. 흡사 그 생명을 품고 있는 느낌이에요. 엄마처럼. 등에는 뭐로 안고 있죠? 업고 소뇌를 업고 있어요. 여기 작은 뇌, 작은 뇌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고 있는 느낌이에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또 생명을 보호하고 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내의 특징은 모든 우리가 살면서 숨쉬고 또 심장이 뛰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저기서는 자동으로 해줘요. 그 말인즉슨 공짜로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한번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마워. 고마워. 네. 요즘은 수명이 80년 이상이니까 80년 동안 뭐 특별히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생명을 우리 심장을 두근두근 설레게 해준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뱃속부터 설렘을 가득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제 설렘이 쭉 줄어듭니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소개를 할 거고요. 자, 1층 뇌가 만들어지면 태어나고 나서 이제 2층 뇌가 만들어집니다. 2층 뇌는 뭐라고 하죠? 감정뇌. 시작. 감정뇌. 네. 감정적인 게 아니라 감성이 풍성한 뇌입니다. 감정뇌는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3, 4세부터 해서 쭉 한 7, 8세까지 조금 이렇게 만들어져요. 깊이 있게. 이 감정뇌들이 결국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감정을 막 만들어내요. 근데 모양이 보시면 저기 안쪽에 흰색으로 이렇게 좀 띠가 둘러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다고 보면 돼요. 감정뇌는. 동그래요. 동그란 모양입니다. 자, 그럼 우리 감정은 이렇게 모가 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다?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한번 얼굴도 보십시오. 다들 둥글둥글한가요? 동글동글 하시죠. 모가 난 데 있으면 조금 이렇게 만져주세요. 자꾸 만지다 보면 이제 들어갑니다. 즉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다채로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먹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오면 우리 뇌는 그거를 그냥 먹고 뭐 싸고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 들어왔든 간에 우리 뇌는 그거를 감정의 뇌를 통해서 이렇게 서큘레이션 돕니다. 돌아서 내가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냄새를 맡든 그것들을 허투루 다루지 않고 이 원을 통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과 강점과 특징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건 이런 맛이고 이런 향이 나고 이런 모양이고 이런 그 소리가 들리네. 즉 저 감정내로 빙빙 돌면서 계속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합니다. 우리 애기들 여기 우리 들락날락에도 많지만 이렇게 애기들 막 보면서 우리가 애기들한테 어떤 표현을 해주나요? 그렇죠. 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게 감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뇌가 아직 말랑말랑하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 애기를 보고 이렇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랑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감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감동의 포인트를 충분히 뽑아내면 이제 우리가 3층 뇌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성뇌인데 이렇게 합시다. 일하는 뇌, 일하는 뇌, 워크. 자, 결론적으로는요. 생명뇌가 충분히 두근두근 설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 좋은 엑기스를 다 이렇게 품은 상태에서 뭐 하자고요? 일하자. 많이 일하자, 조금 일하자? 조금 일하자. 이거 핵심입니다. 자, 다시 많이 일하자, 조금 일하자? 조금 일하자. 왜 조금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속. 뭐 괜찮지 않나요? 많이 일하자 분위기는 아니니까.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1층 내에서 충분히 두근거림을 가지고 감정을 충분히 경험한 다음에 일을 해야
그게 소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훨씬 효과적이고 다음에 하기 싫은 일이 아니라 그 다음이 기대되는 일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엄마 아빠도 잘 못할 때부터 뭐 하나요? 이제 조기 교육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감정이 둥글둥글하게 뭐 이게 얘가 보고 내가 이 아이가 설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이제 단어가 들어갑니다. 네. 문자가 들어가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네. 이런 한숨이 나올 거예요. 뭐 아기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요거를 거꾸로 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질문도 제가 이런 차례대로 해서 답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 자꾸 얘가 공부를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데 그래서 자꾸 ADHD 같으니까 그 약 그 강남에서 쓰는 거 달라고 이렇게 오면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그런 약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래요. 네. 그리고 얘랑 만나서 일단 얘가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제가 이분 섭외 안 했거든요. 네. 네, 좀, 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네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뛰는 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얘가 감정적 언어를 얼마나 경험하고 표현할 줄 아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이제 잘 하셨어요? 네. 나중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 할 겁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뇌는 외형으로 한번 볼게요. 보니까 5살부터 20살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자, 일단 5살과 20살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 그렇죠. 네.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5살이 되면 머리는 어떻게 됐다? 그거 다 컸어요. 네. 그래서 5살짜리 보고 이렇게 이 애라고 놀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머리 사이즈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리다고 놀리면 안 됩니다. 비슷하고 이렇게 머리도 헤딩하면 우리가 더 아파요. 얘가들이 더 단단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나요? 색깔이 다릅니다. 네. 네. 저 색깔은 우리 뇌가 저렇게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모양이지만 뇌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쫙 들어가면 그 안에 이렇게 쭉 가지런하게 길이 나 있는 뇌랑 그 다음에 길은 나 있지 않고 막 숲을처럼 막 가지가 이래저래 막 뻗어져 있는 게 있어요. 예. 5살은 어떻다? 가지들이 뻗쳐서 난리예요. 20살이 되면서부터 그 가지들이 조금씩 이제 가지치기라 그러죠. 예쁜 정원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 길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설계하셔서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가 중독 강의할 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당신의 뇌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네. 무슨 말이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설레임을 가지고 계속 그런 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그 느낀 감정에 따라서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쟤네들이 길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냥 편안한데 만약에 저기에 어릴 때부터 본의 아니게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게임 중독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대에 술 담배도 많아요. 우리 뇌가 다른 건 다 참는데 이런 중독과 관련된 부분들은 뇌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다가 그냥 약간은 멈추거나 아니면은 이 가지가 더 크게 막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딱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우리 5살 아이들에게 뭘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갑자기 그 핸드폰 번호를 확 뺏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또 부모님도 식사도 해야 되고 제가 식당 가보면 이렇게 탁 꺼내가지고 탁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들은 그냥 보고 지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탁 고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너무 놀랐는데, 원래 아이들 식판 자체는 난장판입니다. 예. 그 난장판을 통해서 본인이 오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아주 차분하고 정돈된 것들이 그게 안정적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거죠. 네. 자, 계속 나갑니다. 자, 그러면 다채로운 공간에서 숨을 쉬는데 우리 뇌에게 필요한, 즉 설레임을 주고 감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또 먹거리와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렇게 목소리, 새소리 이런 걸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 뇌 뒤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식스센스라고 한 이유는 원래는 오감이잖아요. 뭐죠? 시각, 미각, 촉각, 청각, 후각. 네. 나머지 한 감각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는 영감이라고 이렇게 원래 예배당에서는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촉이라고 하더라고요. 촉. 이 남편이 오늘 좀 늦는데 뭔가 네. 아니면은 이렇게 비상금을 또 하신 분들은 이렇게 아내분들이 촉이 온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감각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는, 우리 뇌에서는 이렇게 뒤쪽으로 다 저장이 돼요. 네. 감각이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우리 뇌에서 동글동글하게 돌면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네. 감정을 만들어내서 그 감정 중에 내가 정말 이게 소중하다, 이거 나에게 삶에 있어가지고 의미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전두엽에서 쑥 이렇게 가져와요. 그걸 핵심 감정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삶에 있어가지고 이 경험, 이 추억은 계속 가져가고 싶어. 네. 소위 첫사랑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놀이동산 갔던 경험이라든지. 네. 네, 우리 내부자. 네, 내부자. 혹시 어릴 때 그 첫 기억, 너무 즐거웠던 추억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오. 네. 오케이. 네. 혹시 옆에 우리 이분은 내부자. 네, 그럼 내부자 같네요. 네, 내부자네요. 그러니까 자녀도 그러니까 육아에 집안일에 네, 또 교회 봉사 사역에 그리고 또 힘든데도 맨 앞자리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필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이 전두엽에서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도 차곡차곡 있는데 이 기억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계속 리프레시 해주면 좋잖아요. 네. 근데 계속 뒤쪽으로 또 뭐가 들어오죠?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정보들 중에서 세월이 갈수록 유치원, 초등학교를 지나가면서 뭐가 늘어나냐면 스트레스가 늘어나요. 이 스트레스들은 이 감정 회로에서 턱턱 어디 막혀요. 그러다 보니 이거 처리하느라고 이 전두엽에서 나다움, 내가 살아왔던 그 의미 있는 추억들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 내 삶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해나가는 그런 에너지원들이 이 뒤쪽에서 이렇게 탁 차단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어떻게 잘 다루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돈다 그랬잖아요. 왜 제가 돈다고 했냐면 우리 뇌에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호르몬이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이것도 퀴즈입니다. 네. 아까 뇌 1층 뇌가 뭐라 그랬죠? 2층? 3층? 이러네. 훌륭합니다. 네. 혹시 여기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회인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호르몬이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1번 호르몬이 아세틸콜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하지 말자. 네. 자, 1번 호르몬 하면 이제 토토 호르몬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토토 호르몬. 토토 호르몬이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네.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근데 우리 고양이가 아침 6시 반만 되면 저희를 깨워요. 왜냐하면 7시에 그 밤 나오는 기계를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해야지 나오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6시 반에 정말 칼같이, 아니 왜 6시 59분에 깨우지, 왜 6시 반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깨웁니다. 뭐 저거 이제 소리 나는 인형 같은 거로 흔들기도 하고 야옹야옹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안 깰 수가 없어요. 네. 우리 꽃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얘를 또 봐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토토 호르몬이 뭐냐면 볼게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네. 자, 이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토토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세틸콜린이 아침에 토토가 우리를 깨워주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처음에 뭐 하는 거다? 불을 켜주는 거다. 방에 불을 켜요. 자, 그럼 호르몬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생명내. 오, 제가 답 미리 안 알려줬습니다. 네. 자, 보시면 출발 어디서 하나요? 생명내에서 하잖아요. 생명내에서, 자, 이쪽에 출발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넘어가야 하냐, 앞쪽부터 먼저 가나요? 앞쪽으로 먼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원으로 돕니다. 네. 아, 우리 뇌가 처음에 불을 켜는 곳이, 일단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생명내를 불을 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정내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전두엽부터 먼저 켠다. 네. 어디서부터 먼저 켠다? 전두엽. 네. 자, 우리 아비마 한번 좀 이렇게 또 쓰다듬어 주세요.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네. 정말 이 100만 불짜리 이마들이시네요. 네, 이렇게 해주면서 오늘 잘 수고 많다 해주세요. 수고가 많다. 네. 왜냐면 아침부터 불을 켜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에 잘 때까지 얘네들은 계속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딱밤 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 돼요. 이렇게 돌면 이제 불을 켭니다. 네, 불을 켜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치매 같은 경우는 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가서 막 분비가 돼야 되는데 전두엽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에 불이 안 켜지니까 이게 이 핵심 기억들 있잖아요. 그게 희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불 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요즘 현대인들이 불을 켜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에요. 네. 근데 이 불을 켜지 않으면 뇌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하루 막 설레고 기대감이 예전 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 아세틸콜린이 이 전두엽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저의 뇌를 좀 밝혀주세요.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볼게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세요. 자, 이제 1번 호르몬 했으니까 이제 2번 호르몬 나오겠잖아요. 네, 2번. 네. 근데 2번 호르몬 나오기 전에 이제 저런,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지저분하고 난리가 났죠. 예. 불을 켰더니 우리 뇌가 어떤 상태라고요? 네. 어제 처리하지 못한 일, 그다음에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애 또 학원 결정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그 대출 이자 내는 날이 또 다가오면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취업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상사가 무슨 잔소리를 할지, 이런 것들이 막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밤새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 뇌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호르몬이 출동합니다. 자, 2번 호르몬 출동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감탄이죠. 네. 세로토닌이 하는 역할은 밤새 그리고 전날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분주함이나 어지러운 상태를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얘네들 동안 어떻게 해요? 순서가 똑같이 따라가요. 네, 토토 따라가요. 토토가 막 이렇게 응가는 깨끗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래 막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아내가 다 치우고 있죠. 맨날 저한테 치워달라고 하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딱 닮아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그 호르몬은 서로 이렇게 딱 같이 일을 합니다. 왜 2번 호르몬에 대해서 저희가 마음 챙김 호르몬이라고 하냐면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 일들로 어떻게 근심을 안 하겠어요? 안 할 수 없지만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 마음 챙김 호르몬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평안입니다. 적어도 방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요즘은 이렇게 뭐 정리한 업체도 있잖아요. 돈 주고 막 이렇게 집안 정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또 잘 못 버리잖아요. 가득 쌓여 있는 것을 세로토닌이 알아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줘요. 즉 서랍에 들어갈 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ADHD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세로토닌 호르몬만 잘 돼도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사실 공부가 안 되는 게 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항상 치료의 초점을 1번, 2번 호르몬이 잘 되는지, 즉 왔을 때 얘가 설렘을 가지고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경로인 감정선이 잘 돌아가는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다. 마음 챙김 호르몬입니다. 자, 그러면 2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번은 각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빠는 직장, 아이들은 또 학교를 가죠. 그리고 엄마도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요즘은 아빠도 육아휴직하니까 다 각자의 길로 가는데 적어도 1번, 2번 호르몬이 우리 뇌를 잘 이렇게 잘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돌아가면 이 세 번째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번, 2번을 생략하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좀 담배 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습관 체크 이렇게 병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담배 피시나 이렇게 하면 이 핀다는 분은 1번, 2번 호르몬이 잘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급하게 도파민부터 쓰는 겁니다. 도파민은 이게 행복 호르몬이긴 한데 이 행복을 주는 방법이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쾌락으로 빠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심취하고 의존하면 뭐가 되죠? 중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도 그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도파민을 불과 같은 성질이 있어서 얘네들을 잘 보관합니다. 그릇에. 도파민은 도파민 분비하는 세포도로 잘 이렇게 포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억압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분비되는 곳이 딱 보면 어디까지죠? 전두엽이랑 요 위에 감정대까지만 있다 해요. 즉 내가 세로토닌을 통해서 마음 챙김을 딱 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는 게 순서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갑자기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대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뭐 이렇게 우리 공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1교시가 아니라 영교시가 생기더라고요. 영교시에 뭐 하나요? 뭐 그렇게 이렇게 자율학습 시켜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저 국회로 갈 자신은 없고, 만약에 맞아요. 우리 여기 지역에서만이라도 좀 교장 선생님하고 모이면 제가 1교시만큼은 일단 산책부터 하자.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워킹을 하면 이 1번, 2번 호르몬이 이렇게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돌면서 기왕이면 뭘 하자? 하늘을 보자. 네. 자, 이렇게 봐도 전두엽 무겁게 보이잖아요. 앞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구 권투 글러브처럼. 근데 이렇게 고개를 또 숙이고 연교식부터 이렇게 뭐 일에 몰입하고 하고 있다 보면 이 무거운 게 이 전두엽에 있는 그 앞에 이마 뼈랑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네, 뭐 팍 부딪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눌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적어도 이렇게 해서 조금 풀어줘야 돼요. 뇌에게 주는 그런 해방감, 편안함은 우리에게 꼭 보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을 통해서 호르몬이 쪽쪽쪽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이렇게 쳐박고 누르고 있으니까 답답하고 힘들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행복 호르몬이 전두엽을 통해서 정말 내가 뭘 원하고 바라는지에 몰입하게 해줘요. 진짜 집중은 남이 하라는 걸 하는 게 집중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일에 머무는 거. 그리고 그럼 뒤에 감정내로 올라가는 건 뭐냐? 소위 이제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들어봤죠? 얘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진정으로 일하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는 내가 뇌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돈된 2번 호르몬이 끝난 다음에 3번 호르몬이 적어도 내가 지향하는 바가 더불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뭐 모성애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말로도 표현되는데 적어도 누군가를 돌아보게 되는 시야가 넓어지는 게 이 1번, 2번, 3번 호르몬 조합의 특징이에요. 맞습니다. 자, 4번 호르몬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4번 호르몬은 조금 조금 이렇게 잘 얘기해야 돼서.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 1부 끝났어요. 1부가 왜 이제 끝났지? 자, 2부는 그렇게 우리가 뇌가 그렇게 설계됐는데 자, 4번 호르몬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근데 살다 보면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또 마음이 무기력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들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랑 수치심이랑 비슷합니다. 수치심은 누군가의 평가에 익숙해져 있을 때 자꾸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마음에 차오르면 우리 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게 이제 뇌파인데요. 자, 뭐 이거 해야 되나 싶은데, 자 보시면, 자 아마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뇌파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돼 있죠. 자, 그러면 자 원래는 우리가 지향하는 뇌파의 모양은 여기 안정시 보면 알파 쪽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호숫가 물결 따라해 보세요. 호숫가 물결처럼 이렇게. 그러면 우리 뇌가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충전해요. 자,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우리 뇌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해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또 이걸 계산하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 모양이 어떻죠? 막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납니다. 주님은 파도 치는 가운데서 주무시지만 저희는 그래도 난 파도 쳐도 잘 수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이쪽 분도 안 되시네요. 그래서 뭐 파도 치면은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번아웃으로 이렇게 병원에 오는 분들 보면 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계속 저런 뇌파들이 분주하게 돌고 있으면 그러면 번아웃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청소년들이 그렇게 오면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뭐 학원도 요즘 잘 안 나가고 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불안과 우울함이라는 감정만 있어도 방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 이렇게 뇌파가,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성적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바꿔볼 거예요. 스트레스를 맞는다. 예. 그러면 좀 어색한 표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공손히 받는다는 느낌이어서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공손히 받고 싶지 않잖아요. 이게 맞는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스트레스 B를 맞는다. 그러니까 제가 B로 비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뭐 대인 관계가 됐던 일이 됐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비 맞는 느낌이면 그게 나에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그 비 맞는 느낌일 때 우리 뇌에서 몇 번 호르몬이 나온다? 4번 호르몬이 나와요. 자,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사이렌 호르몬. 네, 사이렌 호르몬. 이거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좀 무서운 애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주로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뇌에서도 나오는데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 옆구리에 있는 콩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4번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면 뇌에서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체에서 그냥 다 뿜뿜하게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4번 호르몬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뇌로 하여금 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다이다이로 해서 싸울지 아니면은 36개 주랭랑을 칠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주랭랑 하려면.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런 4번 호르몬은 그런 교감신경계를 극도로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잠을 잘 수 없고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또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지금 내가 싸우거나 도망가야 될 때도 아닌데 뭐 이게 뿜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 저렇게 막 비를 많이 맞고 있는 듯한 그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비가 오면 우산. 네. 막 저기 요거 뇌파가 위에 막 비를 많이 맞는 모양이 되면 뇌가 저렇게 빨갛게 열을 받아요. 하지만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네. 열이 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우리 행원에서는 다행히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말했죠. 마음속에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 수치심이 이렇게 올라오면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비가 오면 우산을 쓰자. 그렇죠? 그래서 마음 우산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마음 우산은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우산은 어떻게 되면 좋죠? 이렇게 넓게 펴지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작죠. 위에 보면 25, 25, 25가 큰 다이아몬드 우산이에요. 즉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비가 왔을 때 성숙한 방어 기제라고 해서 내가 비가 오면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비를 이렇게 피하고 또 해결할지에 대해서 몸에 딱 체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본인도 옷도 입으시면서 뭐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머리 빗으면서 내 나름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게 남이 해주면 좋나요? 뭐 화장도 어색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게 있어요. 내 몸에 딱 맞는 그런 이제 우산이 저런 모양이 돼 있는데 아까 24세 번아웃 된 여성분들 마음 우산 상태를 딱 검사를 해보니까 모양이 파란색 우산으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산이 다 안 펴졌죠. 그럼 저 빈칸으로 뭐가 막 들어올까요?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보면 머리는 조금 안 젖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우산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쓰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편안하게 비가 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산을 펴서 이 내 꼭지가 잘 펴져 있는지 보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저 앞에서 막 급한 일들이 막 나의 눈앞에서 사이렌을 울려야 되니까 내 몸에서 사이렌이 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말씀 하나 볼게요. 네, 이사야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일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움이나 염려입니다.
근데 두려움이나 염려는 어느 때 가장 커지냐면 저 위쪽에 뭐라고 돼 있죠? 문제중심. 나도 모르게 급한 일에 삶에 매몰될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왜냐하면 저기서는 문제중심적이라 하는 말은 일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일중심적이라는 말 자체가 내 삶의 주어를 내가 아닌 일로 두잖아요. 일로 두기 때문에 그 일이 되게끔 나는 매일마다 내 삶을 갈아놓고 있을지 몰라요. 네.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좋아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기보단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해놓은 결과물을 보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예. 너 몇 등해? 이거를 서슴지 않고 물어봅니다. 예. 그 옆집의 아이는 이번에 성적 잘 받았다던데? 그 짧은 한마디가, 그쵸? 나는 정서적으로 살고 싶고, 나는 소망도 추구하고 싶고, 나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인 나눔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다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요. 저 우산을 펴는 겁니다. 네. 자, 그 펴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이제 할 텐데 자, 그 전에 보시면 우산을 일부러 안 편 건 아니잖아요. 네. 우산을 일부러 안 편 게 아니라 뭔가 저 우산을 펴게 하는 내 마음 근육에 힘을 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음 근육이라고 하면 뭐죠? 아까 말했던 생명 내에서 우리 심장이 뛰고 네. 호흡이 편안한 상태에서 내 감정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상태 네. 그때가 내 마음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우산을 딱 펼 수 있는 건데 이분도 일부러 우산을 안 편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대표적인 게요. 네. 오늘 조금 이걸 보면 꿈을 이룬 코끼리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코끼리가 서커스단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것이 묘기가 아니고 저렇게 묶어두는 거더라고요. 왜 묶어두죠? 그렇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네. 열심히 가르쳤는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사육사들이 저렇게 묶어둔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만들죠? 학습된 무기력을 만듭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충우돌하면서 경험을 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여기에 묶여 있는 게 너 삶에 너가 여기 바깥이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여주고 또 묘기를 해서 너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꾸 그게 이제 그러면서 널 위한 거야, 널 사랑하니까 그래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런 그 줄처럼 내 마음 안에서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 학습된 무기력은 결국에는 나중에 줄을 풀어줘도 어떻게 되죠? 못 가요. 막 채찍을 때려도 서커스 하는 애네들은 5m도 안 간대요. 즉, 이 친구에게 만약에 이 코끼리가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진 않는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너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학교를 가야지 네,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지 뭐 결혼을 잘하고 예. 그러니까 다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내가 도저히 마음이 그게 설레거나 두근거리는 게 아닌 이유가 나에게 너는 무슨 꿈을 꾸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네. 내가 그 얘기를 경청해 줄게라고 그렇게 사육사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시 이 회복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학습된 무기력이 있다고 봐요. 조금씩은.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그게 막 올라오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채워짐이 약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인위적으로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돈되지 않은 어떤 뇌의 가지들에게 이런 도파민이 막 분비되면서 우리 뇌를 순간적으로 흥분시키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술, 담배, 게임, 도박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거예요. 특징이 보면 저희 감정뇌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뇌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도파민을 왕창 쏟아내게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뇌는 이 도파민은 언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1번, 2번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1번, 2번을 생략하고 나서라도 3번이 나와요. 즉 어질러져 있는 내 책상 위에다가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막 얻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고 나도 뭔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산만해지는 게 자꾸 반복됩니다. 저렇게 되면.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죠? 시간이 걸리지만 자연적 보상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우리 뇌가 스스로 일하게끔 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저렇게 재료만 보여드린 이유가 재료를 준비하면서 향도 맡고 같이 이렇게 그래도 그렇죠? 그 참 우리 그 부엌에 자주 같이 도와주시잖아요. 진짜 그런가요? 요리사세요? 그러니까 뭐 진짜 셰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음식을 만들고 또 가족과 같이 하는 그 친밀감이 기대가 되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다는 거죠. 그 머무름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회복 탄력성으로 호르몬이 1번, 2번, 3번 자연스럽게 분비가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조금 일하자고 했잖아요. 조금 일하자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10이면 7을 잘 쉬고 충전하고 3을 일하자는 겁니다. 근데 다들 이거는 감탄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네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7을 일하잖아요. 그게 뭐랑 같냐면 예를 들어서 자 핸드폰을 7을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30%를 충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한 70%는 충전이 되어야지 그래도 그날 조금 그 핸드폰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마음은 내가 70을 일해야 되겠지 생각하시고 충전은 뭐만 한다? 고작 3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그 핸드폰 들고 나가면 방전이 되겠죠? 금방? 그럼 방전이 되면 핸드폰처럼 우리가 콕 꼬부라지나요? 신기하게 또 꼬부라지지 않고요. 그 옛날에 그 좀비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좀 워킹 데드 이런 걸 좀 이렇게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 보는데 좀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표정이 없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방전된 분들에게 쭉 보면 특별히 표정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표정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표정이 사실은 가면을 쓴 모습이죠. 그걸 사회적 가면이라고 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척하는 분이 가면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쉬운 방법이 한번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럼 좀비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드리면 왕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조금 티격태격하고 뭔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빨로만 물어뜯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방전됐을 때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충전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 머물러서 하는 그 집중이 뭐다? 지속 가능한 집중력이에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 탄력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뭐랄까요?
뭐 즐거움만을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고통이 없게 일하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보다는 회복 달력성. 즉 기분이 저 녹색 그래프 보이죠? 이렇게 다운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호르몬이 뭐라고요? 1번, 2번, 3번입니다. 특히 2번이에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이 회복 탄력성을 좋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내가 다운되고 싶어도 우리 뇌는 그렇게 쉽게 무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렇게 농구공이 조금은 바람에 빠져서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탄탄하게 회복되는 상태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나다움을 회복한 상태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6, 7절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요거를 뇌과학적으로 풀어드릴 거거든요. 자, 검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해야 되냐면, 자,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염려의 대부분의 특징이 따라해보세요. 예기불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끄집어내서 걱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가장 우리의 그 힘을 빼고요,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예요. 자, 왜냐하면 염려를 하면 몇 번 호르몬이 발사가 되나요? 4번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아니 뭐 자동 그 찾기를 건너는데 뭐 차를 이렇게 안 보고 긴장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그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순간 이제 이 머리서부터 몸에 있는 그 콩팥 위에 있는 그 사이렌 호르몬들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 대신에 염려하기보다는, 자, 우리가 아는 기도와 간구인데 뇌과학적으로 기도는 뭐냐면 창문 열기예요. 제가 아침에 저기 게스트하우스 쪽에서 아침을 이렇게 그 주인장께서 토스트를 해주셔가지고 계란 후라이랑 같이 먹고 있는데 이 평화로운 내 시간을 방해하는 파리가 들어온 거죠. 자, 파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잡는다. 또 내쫓는다. 자, 이 사이렌 호르몬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뭔가 위험 요소가 있을 거라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뇌를 시켜요. 즉 예기불안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염려를 막 하면서 동공을 확장시키면서 주변에 뭐가 일어나지 않나를 계속 살피게 돼요. 거꾸로 말하면 뭐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주변을 의심합니다. 뭔가 있을 거야. 내가 불안한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다가 파리가 나타났다. 그때부터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뭘 뿌리고 그 다음에 잡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사이렌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다행히 저는 아침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냥 보내면 돼요. 근데 이 사이렌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똥 살 똥 그거랑 연연해 하더라고요. 그 염려에. 저는 기도는 그냥 제 마음의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랑 달리 뭐라고 돼 있죠? 자기 표현. 제가 지금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 호르몬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간구는 주님 제가 이렇게 호흡이 좀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은 공황장애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숨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도무지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좀 이렇게 왜냐면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개 조금 이제 살펴지면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감정적이 아니라 우리가 감성적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적인 삶을 추구함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내가 지금 아까 말했듯이 동공이 커지면서 4번 호르몬으로 막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 줄이면 시야가 확 넓어지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환경을 그냥 골고루 이렇게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지 그 머무를 수 있는 감정에 어려움을 주는 게 뭔지 얘기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의식적, 자 따라해볼게요. 이 쪼그란 말인데 시작. 의식적 긍정 정서. 아까 제가 뒷목도 만졌고요. 그 다음에 앞이마도 만졌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내 안에서 호르몬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할 텐데 저기 색깔이 저렇게 있잖아요. 자, 이 색깔이 의미하는 바를 자 말씀 먼저 보고 그럼 할게요. 히브리서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정말 우리 요한 목사님 탁월하세요. 정말 어떻게든 어떻게든 뭐 저도 여기 있고 저희를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제는 저랑 하루 종일 붙어 계셨거든요. 뭐 이렇게 남자랑 진하게 데이트한 적은 정말 오랜만에. 근데 너무 예쁜 곳을 같이 걷고 맛있는 거 먹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뭘 경험했냐면 요 에너지를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저게 제가 이제 무지개 색깔을 나타내려고 한 거거든요. 빨주노초 파남보. 자, 빨주노초 파남보가 합쳐지면 이게 뭐가 되나요? 색이? 빛이 되죠. 빛 에너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하늘 보라 그랬잖아요. 그 빛 에너지가 하늘 보면서 눈으로 들어오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세로토닌은 진짜 순도 100%고요. 먹어서 됐으면 좋겠지만 먹어서 되는 세로토닌은 없습니다, 세상에. 오직 빛만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어요. 빛만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약간 토크, 말을 하면 어차피 이 생명내가 이렇게 리듬 있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혼잣말이라도 하십시오. 햇빛 보고. 주님한테 시비는 걸지 마시고 말을 하면 완벽합니다. 그럼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거든요. 빛 에너지가.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빛 에너지를 공유하는 방법이 뭐냐? 솔직히 나는 아직은 빛은 아니고 벌레일 수 있잖아요. 빛은 아니고 벌레일 수 있지만 우리 벌레지만 나는 색깔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뭉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 기왕에 좀 시간 됐으니까 하나 해봅시다. 자, 저기 보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성향인지 보는 거거든요. 자, 쉬운 예로요.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뭐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강호동, 뭐 김혜수 같은 배우,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일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뭐가 됐든 뭐가 이렇게 가자 해서 뭐 고를 하든 뭘 하든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노란색 빛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누구죠?
노란빛 하면 그 박나래 같은,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 우리 공동체에서도 보면, 네, 보면 이렇게 노란색 입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뭐 대사나 이런 컨셉을 안 줘도 그냥 혼자만 있어도 분위기 좀 밝히는 사람들. 예. 오히려 뭔가 임무를 주면 좀 어색해요. 그냥 너 마음대로 놀아봐. 예. 그러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록색이 이제 아까 좀 전에 나왔는데 약간 유재석 같은, 네, 인물입니다. 이 균형을 좀 중요시해요. 네. 그냥 뭐 튀는 친구 있으면 아니 이렇게 하고 조금 힘든 친구 있으면 이렇게 조금 다시 격려해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 잘하시네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파란색은 조금 뉴스 앵커 같은 사람들, 뭐 예전에 손석희나,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막 지금 뭘 얘기인지 두서가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강의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이 파란색인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뭔가 딱 정리가 돼 있어요. 내가 이 얘기했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말은 많이 안 하고요. 혼자서 쓸데없는 말은 이렇게 귀로 한 귀로 흘리세요. 예. 딱 합니다. 정리를. 자, 그 다음에 보라색. 보라색 중에 연예인은 뭐 제가 뭐 좀 옛날 연예인들을 아니까 약간 뭐 노홍철이나 악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똘끼가 있는. 예. 그래서 이분들은 모범생이다 하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좀 뭔가 특이했어? 이런 느낌. 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본인이 비슷한 색깔이다 생각하면 손 드셔야 돼요. 자, 나는 빨간색에 가깝다. 일단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래, 나 그럼 빨간색 쪽에 가깝네? 오, 네네. 네, 최원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두 분 빨간색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오케이, 나 노란색 같다. 네, 박나래가 꽤 계시네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약간 균형과 또 약간 유재석처럼, 예, 개그가 없어도 돼요. 초록색. 네. 그 다음에 파란색. 난 좀 파란색에 가까운 것 같아. 네,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보라색. 나는 좀 비슷해. 네. 살짝 들었던 분 제가 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다 들었던 분, 네,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느낌으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의 색깔인데 사회적 가면이에요. 사회적 가면. 내가 익숙하게 쓰는 가면이고 남들이 봤을 때도 내가 그런 역할 잘할 것 같은. 예.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은 그냥 나는 그런 인간인가 봐 이렇게 조금씩 사회화되어 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네, 두 번째 컬러는 원초적 자아입니다. 진짜 내 모습. 그래서 우리 이렇게 쭉 검사를 하면은 진짜 내 모습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노란색이 익숙하지만 네, 난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는 빨간색이 가득해.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면 1번 컬러가 좋으냐 2번 컬러가 좋으냐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조금 비슷해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너무 내 마음에 있는 2번 컬러를 이렇게 막 누르고 있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면은 자꾸만 두꺼워질수록 내가 충전이 덜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세 번째는 정말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네. 자, 정말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은 컬러 보라색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몇 분 들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용기 내봅시다. 아까 처음에 보라색 딱 들었을 때 나랑 안 맞는 게 아니라 좀 그래 나는 비슷해라고 했던 분. 손 드셔도 돼요. 뭐 이게 어때요? 네, 오케이. 한 두세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분들과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악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나에게 부족한 컬러는요, 소위 말해서 그냥 내가 드레스 코드로 하기는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데 세 번째 컬러는 나에게 부족한 컬러입니다. 내가 못하는 컬러가 아니고 부족한 컬러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예, 약간씩 머물러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이렇게 목장 모임이나 이렇게 보면 조금 정말 나랑 정말 안 맞는데 하는데 그분이랑 있어야 돼요. 예. 그분이랑 있어야 됩니다. 예. 그분이랑 항상 함께, 항상은 안 돼요. 항상은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네.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나에게 조금만 하더라도 큰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자, 맹그로브 나무는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바다로 해서 이 우리 땅을 보호해 준 역할도 하는데, 얘네들이 재생산의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가지에서 묘목이 툭 저렇게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요. 뿌리가 자라고. 즉 재생산은 함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너희들 만약에 지각했잖아. 그럼 지각은 감점이 있잖아요. 이 감점을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늘 사진 다 찍어 오면 그거 취소해 줄게 하니까 정말 기를 쓰고 찍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핵심은 핸드폰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듭니다. 이게 하늘과 핸드폰이 평행이 되게.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저렇게 랜덤으로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목표는 뭐라고요? 내 눈이 파란 하늘을 향해서 뭐가 들어오게? 빛이 들어오게. 하루에 아침에 한 번은 그렇게 빛이 들어오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죠? 거북목이 좋아집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침에 뇌를 자꾸 앞으로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뒤로 이렇게 편하게 해서 호르몬이 자꾸 돌게 하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금은 아침은 약간 거만한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약간 팔자로 걸어도 됩니다. 이렇게 걷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로 모일 때 서로를 바라봐주면 또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빛이 됩니다. 벌레가 아니고. 그래서 이 증인들은 뭐냐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제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이런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소중한 치료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회복이 이제 치료받으면서 대신 이분이 20대 남성인데 은둔형 고립 청년이었다가 현재 이제 대학 사이버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리커버리 센터 본인이 졸업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다시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공황장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건강은 완치로 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 좋은 에너지를 내가 쌓아가면서 그 충전된 정도를 잘 유지하는 삶에 있어가지고 이 치료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같이 동반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이 공감받는 게 너무 좋더라. 진료실에서 뭐 하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거 합니다. 일상을 물어봐요. 10분 동안. 처음에 들어오면 하늘 사진부터 빨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찍었네 이렇게 하고 안 찍으면 뒤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요. 그러니까 핸드폰 메일마다 보니까 뒤에다 하트 스티커를 막 붙여줍니다. 사진 이거 보면 찍으라고. 그리고 감정을 살피는 거는 점수로도 물어봐요. 오늘 내가 기본 점수가 마이너스 5점에서 플러스 5점 사이에서 요즘은 그냥 약간 마이너스 1점이다. 그 이유가 이제 막 시험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뭐 고부 갈등이 또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점수가 또 플러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 플러스 될 때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면 제가 뭐 한다고요? 반응을 시작.
오라고 해줍니다. 예. 그게 솔직히 플러스 1점 될 때가 가끔밖에 없거든요. 삶이 힘드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쏙 뽑아 올려줘야 돼요. 예. 딴 거는 그러니까 심각한 이슈는 잘 또 살펴야 되겠지만, 네. 관계와 나눔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리커버리 센터장님도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어요. 예. 그분도 이제 공황장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분하고도 열심히 그 마음우산 쓰는 법을 같이 했죠. 예. 자꾸 정서적으로 방전되니까 요거를 충전하는 방법이 일 중심보다는 꿈을 중심으로 살자. 예. 자, 어릴 때 오늘 한 김에 오늘 유치원 생각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그때 본인 꿈이 뭐였죠? 어딨어요? 네. 우리 그 뒤에 자매님,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꿈. 선생님, 네. 그 옆에 우리 형제님, 과학자. 지금은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사업하고 계시구나. 네. 혹시 그 옆에 우리, 네. 네네네. 혹시 어릴 때 꿈이 좀 생각나세요? 오, 그러셨구나. 예, 그렇죠. 예. 그래도 행복한 과학자. 예. 네, 우리 노란색 자매님, 네. 음. 네네. 오, 네. 오, 네. 오케이. 반응 좋습니다. 네. 우리 여기 또 장로님, 네. 선생님, 오. 우리, 네. 권사님. 선생님. 야, 여기, 이게 다 이렇게 학군이 좋은, 네. 뒤에 우리 집사님, 네. 간호사, 네. 지금은 다른 일, 전혀, 네. 오케이. 요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그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 꿨던 꿈이 상당히 허황돼요. 네. 무슨 학교를 가야 되는지, 뭐, 스펙을 쌓아야 되는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예. 그래서 그런 꿈들이 우리가 지금도 꾸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거는 뭔가 이렇게 뭐 자격증을 따야 될 것 같고 뭐 취업해야 되고 진학해야 되잖아요. 늘 결과물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 사이렌 호르몬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1번, 2번, 3번 호르몬은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국영수보다는 예체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의 예체능을 자꾸 꿈꾸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한 번씩 또 물어봐서 요즘 꿈이 좀 어떻게 돼가? 요즘은 뭐 어떻게 좀 얼마나 호황된 꿈을 좀 꾸고 있어? 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저희 우리 60대 우리 목자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뽑으라면 함께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사람을 돌보다가 심한 공황장애가 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너무 이제 그 섬김과 이제 사역에서 좀 소진되신 거죠. 그래서 뭐 사역이 문제고 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내가 태어나서 60이 되어서 정신과 올 줄 몰랐지만 그래도 와서 약물 치료도 꾸준히 받고 또 이제 내 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툴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조금 이제 걸음마 수준이지만 알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제가 책을 추천드린다면 당연히 제 책이지만 제가 이제 그 마음 살리기라고 해서 우리 윤정현 목사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회와 같이 코웍을 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마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또 목사님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거짓말들을 찾아내는 일을 하세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의 뿌리의 이 토양을 산성화시키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그 거짓말에 속게 만들거든요. 너는 그래봐야 뭐 어쩔 수 없어. 너는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야.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에 내가 막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들어올 때 요거는 이거 좀 스포인데, 다음에 제가 얘기해야 될,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육체나무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하고요.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요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는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내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완전히 내 안에 뭔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내가 예전에 했던 효과적이지 않고 내 삶에서 큰 짐으로 지속되었던 어떤 관계나 어려움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용기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만나야 돼요. 공동체와도 소통하고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얘기들을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진료 보면서 강조하는 거지, 여기에 오신 제가 우리 홍길동님의 이 진료의 과정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성,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들을 저는 계속 찾아내는 작업을 할 거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분이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정말 본인이 모르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색깔 있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찾아드리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소리냐라고 해요. 아니, 내가 지금 잠자야 되는데. 근데 그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런 깊은 뿌리의 가운데 있는 내가 건강하지 않은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무엇이든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질문 중에도 약물 치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를 치료하는 거다? 1번, 2번, 3번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균형을 잡아주는 게 치료거든요. 그리고 요즘 최신의학에서는 2번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핵심입니다. 세로토닌. 그리고 너무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면 4번 호르몬도 조금은 이렇게 회복시키기도 해요. 너무 무기력해져 있으면 약간 이 사이렌 호르몬을 켜는 게 아니라 살짝 그 부분을 같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업 시켜주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예요. 이 마음 건강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아프면은 배가 아프든 설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다리에 뭐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거나 좀 금이 갈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참다고 와요. 그게 늘 제가 좀 참고 올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나에 대한 순수한 궁금함,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리길도 안 걸음부터 그다음에 시간 이야기다. 솔직히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오자마자 이거 언제까지 먹어도 돼요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도 한 달은 배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뭔가 시간에 쫓깁니다. 근데 치료는 오히려 좀 거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몸에 소중한 호르몬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회복되고 충전되기에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주는 것은, 그것은 혹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약에 의존된 상태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우연히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더 깊게 빠져들 수도 있거든요. 기분은 이렇게 웨이브가 지기 때문에 한 지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전 보통 사계절을 보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네,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건 조금 당겨서 봤고요. 네. 끝으로 만약에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루에 스쿼트 50번 하는 겁니다. 네. 요거 뭐 스쿼트든 팔굽혀펴기든 매일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았는데 네. 의외로 제주도 워낙 자연이 좋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기 서울에서는 안 하면 사람들이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해야 산다. 그래서 막 새벽에도 헬스장 가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헬스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여기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몸을 움직일 때 가장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뇌가 워낙 빨리 이렇게 크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하고 말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 뇌는 최종적으로 발달한 단계가 우리 몸을 가장 조화롭고 이렇게 튼튼하게 발달시켜 주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한 어떤 진화 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어쨌든 옛날 같으면 수렵이나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효율적인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몸을 잘 활용하면 우리 뇌가 이렇게 좋게 막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한 평 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 생각에는 스쿼트 혹은 무릎을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아니면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철봉에 매달려 있기. 네. 하다 보면 약간 이러다가 내가 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힘들면 그 정도 선에서만 매일 혹은 주 5일 정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것이 자꾸만 어떤 문제를 머리로만 풀지 않고 우리 몸이 설계된 전반적인 몸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을 또 받고 아까 주신 질문도 한두 개 제가 떠오르긴 하는데 추가로 제가 좀 설명 더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